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오늘 이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는 고3 학생들의 수능일이죠. 자, 오늘 만기일인데 굉장히 밋밋하죠. 이번 주 초반부터 월, 화, 수, 어제까지 변동성을 다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통이 오늘 나오는 날인데 주목할 뿐이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인하든 인상이든 보이지 않고 거의 동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밋밋하게 지금도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정말 밋밋합니다. 1992포인트, 670포인트, 그 다음에 선물지수 245.50. 네. 자, 밋밋하게 조용히 만기일이 또 마감이 되겠죠. 남은 시간에. 자, 오늘 코스 포인트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시죠. 2022포인트 회귀와 저항. 2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온다고 해서 깨졌습니다. 온다고 했으니까요. 기다리면 온다. 왔어요. 깨지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2022포인트가 회귀값도 있고 저항값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혼돈의 포인트입니다. 오긴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영영 저항이 됩니다. 몇 개월 연속 저항 역할을 하냐고요? 6개월 이상 저항 역할을 합니다. 온다면 한 달 이내로 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1992에서 2022포인트 30포인트 정도면 하루면 뭐 하루 정도 딱 올리면 금방 올라오죠?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이 굉장히 크진 않은 상황에서의 회귀값, 그리고 저 자리가 와서 저항으로 맞고 밀릴지 또는 아예 안 와버리면 6개월짜리 저항입니다. 자,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화요일이었죠. 2000포인트 쭉 깨고 내려온 날 저는 이번 주 남은 수목 만기일 날까지 그리고 내일까지도 모르겠다. 내버려 둡시다. 뭐 크게 변화가 되고 거기에 임팩트 있게 전략이 나올 만한 구간이 아니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역시나 어제 오늘 잼잼이라고 할까요? 제자리 뛰기 하고 있잖아요. 내일까지도 봐줍시다. 내일도 안 봐도 비디오가 되겠죠? 왜요? 내일 전략을 바로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얘기하자면 나왔으니까 주봉상 양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음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음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주봉상 또 음봉인데 오주이평을 하회할 거라고 했죠. 그럼 내일이 반등 나와 봤자 오주이평 종가 회복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의 가능성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시장을 주봉상 음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끌어올려서 아래꼬리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으려고 반등을 세게 주는 날이 될 거냐, 아니면 내일은 더 밑으로 밀어놨다가 반등 주면서 마감할 거냐, 뭐 이런 식이겠죠.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갭상승이 크게 떴다. 올라가겠어요? 가봤자 다시 밀리지. 만약 밑으로 개파락이 크게 떨어졌다.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는 척 했다가 다시 반등 나와서 꼬리다, 주봉상 꼬리 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면 돼요. 벌써 내일장까지 예상을 좀 해드렸고, 중요한 것은 내년 증권사에서 증시 전망이 이제 쏙쏙쏙 나옵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냐? 제가 보는 눈이 증권사가 보는 눈보다 더 정확했다라는 것은 이 진짜 시황을 통해서 거의 약 7개월간 5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증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했으면은 무슨 자신감인가 하겠지만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시황을 진행했던 최상 전문가가 한 약 7개월간 가깝게 했는데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증권사의 전망보다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년 증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과 흐름은 어떨 것이라는 게 어느 시간이 좀 주어지겠죠. 20분, 30분 안에는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니까. 그 주어질 때 한번 잘 경청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 거고, 코스피는 당분간은 연말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지 않겠느냐? 1930에서 2077. 약간의 오차 범위는 허용해 줘야 됩니다. 뭐 약간의 오차 범위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런 오차 범위는 아니에요. 개별주는 동국 SNC, 대원미디어, SNTC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증권사별 내년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어깨가 아파요. 네. 이제 저하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증시 이런 거 보면 어깨가 아파요. 보시죠 한번.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DB 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상단이 특이합니다. 상단이 대부분 2150, 2240, 2170, 2250, 2240. 엄매야? 우리나라 최고점이 2231.47포인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2231포인트로. 그 다음에 현 정부 18대 정부 들어와서 최고점이 2189포인트. 큰일 날 소리 하네, 이 사람들. 정고점을 다 못 넘는 식으로 전망을 했어요. 저거 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네. 제일 많이 해준 데가 2250, 현대증권하고 IBK 투자증권. 하단은 대부분 1800 정도. 그렇죠? KDB 증권은 1700 정도. 좀 기특기특해요, KDB 대우증권. 자, 이렇게 전망치는 상당히 내년에도 어둡게 나왔습니다. 이슈를 볼까요? ECB에서의 양적 완화 확대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긍정적인 얘기겠죠.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부정적인 얘기겠죠. 중국의 후광통도 나왔는데 중국 A주 MSCI 편입에 따른 한국 증시 자금 이탈이다. 벵가드가 떠난 지 벌써 몇 년 됐죠? 2013년도에 벵가드가 떠났던 거예요. 10조 팔고.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죠, 우리한테. 미국의 출구 전략, 미국 금리 인상이나 미국의 출구 전략이랑 같은 얘기겠죠.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내년에 지수 포인트는 1850에서 2250 잡았다 이거예요. 자, 증권사 전망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응? 올해도 믿었다면 어떻게 됐죠? 예. 올해 장밋빛이었잖아요, 증권사. 지나간 과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역사의 기록이 나오면 그에 따른 기록을 해놓고, 이 부분은 우리 증권회사 잘못했다, 잘못 봤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방구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 전망은 특이하게도 대다수 증권사들이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중립 이하의 보수적, 좀 비관적, 뭐 이런 식으로 전망치 내놨어요. 예. 귀 기울여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증권사들이 나온 상단치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 상단치를 가나 안 가나 중요한 것보다 포인트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증권사들의 내년 하단치가 다 틀려요. 그렇죠? 하단에 1850이 대부분인데 1900이나.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에서 1900이나 1880 하단이라고 써놓은 사람들이, 써놓은 증권사들이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웃음만 납니다. 아예 쓰지를 말던가, 물음표를 쳐놓던가. 상단은 참 잘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하단은 아예 대우증권처럼 해놓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할 거면. 왜냐?
잠시 후에 보시면 알 겁니다. 1880이나 1910이나 1900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내년 성장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대우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실 대우증권뿐이 아니라 내년 성장률이 정부 발표와 또 국제기관들에서 발표와 외국 증권사들 발표와 다 다르죠. 일단 대표적으로 KDB 대우증권을 갖고 와봤는데요. 내년 성장률 자체도 높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2%대 후반.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좋아야 장밋빛이 나올 텐데 올해만큼 해줄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획재정부라든가 민간 경제기관이 아닌 정부기관 쪽에서는 3% 넘게 보고 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GDP 성장률도 그렇게 밝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11월 달에 계속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당장 하루살이처럼 시장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전망 뉴스들을 좀 보니까요. 내년 주식 시장 전망 우울하다. 참 보기 드문 뉴스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내년 증시를 전망해 놨을 때 우울하다라는 전망을 해놓은 뉴스들이나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에 본 기억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IMF 오기 전에도 96년도에도 전망 보고서 95년도 말, 96년도 말에도 그 이듬해는 괜찮다. 그러니까 95년도 연말에는 96년도 증시 좋다라고 했었고 1300 얘기했으니까요. 96년도 때에서는 연말에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그렇죠? 2007년도는 어땠습니까? 2008년도 같은 폭락장 못 맞추더라도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는 얘기 해줬나요? 3000포인트 얘기하지 않았나요? 2011년도에는요. 시장이 폭락하고 떨어지기 전에. 글쎄요,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아니라 이제 뭐 3000포인트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뭐 그 3000포인트에 대해서 뭐 펀드 가입됐다고 했는데. 갔나요? 보고서 되게 좋게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보고서가 나쁘게 나온 적이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한 사람으로서 거의 드물다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불안한 심리가 지금 아주 팽배하다라는 걸.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연말에 12월 달에 탁 목전 앞에 와 있죠. 중국의 또 위안화 편입 여부 되면 외환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다가 신흥국과 더불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탈출할 건지. 제조업하고 비제조업하고의 격차. 비제조업 쪽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고 제조업 쪽은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고 엇갈리고 있잖아요. 각국의 정책 공조 자체도 미국은 이제 출구 전략 하겠다고 하고 유럽이나 중국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돈 더 풀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올 연말에는 내년 증시 전망 자체를 뚜렷하게 좋게 얘기하는 곳이 없네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수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그 힘이 파워가 굉장히 강하죠. 2015년도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시장 현물 수급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자꾸 파생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현물 낳고 파생 낳지 파생 낳고 현물 낳냐 이거예요. 예? 맞잖아요. 현물이 기본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생이 난 거지. 파생 생겨놓고도 현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목할 건 현물의 추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제 좀 변동성을 암시한다거나 또는 변곡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어떤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당연히 파생 시장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누구처럼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저처럼요. 네. 저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현물 추이만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여기 화면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네요. 약간 검정색 진한색으로. 이게 외국인 수급인데 저 4월 달에 한 7천억 원 정도? 7천억? 그러니까 최고점의 포인트가 보이시죠?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지금 8월 달 여기 하단까지 추세적으로 샀다 팔았다 해주지만 추세적으로는 정점과 정점을 그리니까 이 기간에 증시가 상승했어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8월 달 중반 이후부터 샀다 팔았다. 근데 이번 10월 고점 여기서 또 4천억 원 정도 있는 숫자에서 정점 찍어주고 흔들리고 이러고 있죠. 이 기간에 증시가 오르긴 올랐지만 많이 갔어요? 아니죠. 올라갔던 거 다 그대로 제자리 토해놨잖아요. 지금 0이 검정색 가운데 기준선은 0입니다. 0을 기준점으로 그러면 남은 12월 연말까지 정점 8천억을 찍으러 갈까요? 4천억 이상 넘어갈까요? 별 기대치가 안 되겠죠. 가봐야 4천억 원대, 못 가면은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밑으로도 이 정점을 찍어 내려갈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그럼 다음 자료를 볼까요? 2015년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끌어올라왔던 추이 안에서의 상승. 최고점 나오고 4월 24일부터 쭉 빠져서 8월 달까지 하락. 그리고 8월 달부터 올려서 상승. 최근에 또 10월 달부터 팔았잖아요. 올라가요. 뭐예요? 펑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의 추이에 2015년이 좌지우지 됐다.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자리 한번 볼까요? 2014년도. 2014년도도 큼직하게 정점만 보면 됩니다. 정점만. 저 2월 달에 최저점에서부터 5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6천억 원까지 쭉 다 올려놨죠. 정점까지. 그리고 나서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 된 상태에서 뺐어요. 어디까지 뺐어요? 반대로 7천억 원 정도까지 정점을 만들어 놨어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정점을 찍은 금액만큼 하반기에 0을 하회하고 마이너스로 정점을 그만큼 찍어놨어요. 다음 차례 볼까요? 2014년도 어떻게 갔나? 2월 달에 최바닥이 나왔죠? 어때요? 1차 정점 나온 데까지 올렸다가 누르고 다시 2차 정점 나온 데까지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당시 6천억 원까지 정점 찍은 자에서 반대로 마이너스 6천억 원 올려놨던 것만큼 반대로 다 토해놓는 금액. 그러니까 이걸 하나 팁을 드리면 정점을 찍었던 금액이 6천억, 7천억이면 반대로 정점을 찍게 되면 그만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동향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2013년도에도 그랬을까요? 볼까요? 참 재미지네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죠. 수급의 흐름들이. 2014년도 보니까요. 2월 달에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0을 하회하고서 6월 달 정도에 1조 정도? 마이너스 1조 정도 정점 찍었어요. 반등 주고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플러스 1조를 넘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2월 달까지 또 빼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자리 또 2014년도 운매야. 어쩜 저렇게 동일할까? 쭉 뺐죠? 수급 외국인 하는 동안 외국인 들어 올리는 동안에 나비 모양의 N자 상승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빼니까 어때요? 이랬죠. 2013년도 이때는 어떤 구간이었죠? 뱅가드가 우리 십몇 조 판 거다라고 예고했었던 구간이잖아요. 팔고 떠났죠. 수급이 이렇습니다. 현물 수급으로만으로도 추세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연말까지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1930에서 2077포인트 그것도 많이 준 건데 그 범위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언제처럼 올해 하반기가 굴곡장이다라는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차트를 잠깐만 와볼까요? 차트를 잠깐 와볼게요. 예. 차트로 와보시면요. 이게 2011년도입니다. 이 수급. 여러분들 다 HTS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 아니에요.
2011년도 수급을 보니까 역시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7월 달까지 쭉 사줬어요. 3월 달부터. 그렇죠?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역시 오르는 파동이 유리해요. 근데 7월 달부터 쭉 빼버렸죠. 폭락 나오죠. 그 다음부터 어때요? 계속 밋밋하게 왔다 갔다 수급이. 지수 어때요? 연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2012년도 올랐다 뺐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어떤지 살펴볼까요? 2012년도 5, 6, 7, 8, 9, 10, 11, 12 가보겠습니다. 2012년도 하단 보이시죠? 외국인들 사줬어요. 1, 2월 달에. 역시 1, 2월 달에 무지하게 잘 갔네요. 팔아버렸어요. 5월 달까지 빠지죠? 네, 다시 그 다음에 또 사줍니다. 6월 달 그 중하순부터 7월 달에서. 어때요? 올라가 주잖아요. 현물추에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다음 자료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이 얼마큼 사고 어떻게 파는지 뭘로 알아요? 그러면 하나의 팁입니다. 환율 보시죠. 환율 외국인 수급. 2013년도에 우리가 2012년도에 13, 14, 15, 그렇죠? 12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2014년도부터 외국인들이 환율 수급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구간, 환율 상승 구간, 짝대기 구간, 환율 하락 구간, 워낙 강세 구간. 동그라미 구간이 외국인이 주식 판 구간이에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 하락했던 구간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내년은 포인트 이겁니다. 환율이 1120원을 깨고 내려가서 올해 저점인 1066원 60전을 이탈할 거라는 한년의 추이를 예상하고 있는 분은 외국인 수급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겠구나. 외국인 유동성 장세가 되겠구나라고 예측하십시오. 하지만 1066원 60전은 올해 저점을 깨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자리 1120원 정도는 계속 지지가 될 거야. 빠르게 올라갈지 계속 왔다리 갔다리 갖춰줄지 몰라도 환율 자체는 점진적 약세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내년 초반부터 강력히 들어올 가능성은 미약하겠구나, 희박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코스피 12월까지 전망 가겠습니다. 12월까지 전망은요, 이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회귀 자리는 이 갭방구입니다. 갭입니다. 이거는 최소 5개월 이내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올 수도 있는 거고, 2달 있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석 달 있다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와요. 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100% 왔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고요? 네. 하긴 그렇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는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2022포인트, 또 포인트입니다. 비추세 영역입니다. 남은 12월 말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12월 말까지는 못하니까 하면은 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번 달 11월 달에 3마디 나올 거라고 했죠. 최소. 위로 1마디, 아래로 1마디, 2마디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또도도독 빠져준다면 쫓아가야 돼요. 밑으로. 아니죠? 반등 나오는 마디 있다는 얘기죠? 그거 대응하면 되고. 만약 여기서 그냥 쭉 반등 나오면 역시 3마디 나왔구나 하면서 상단이 어디쯤 갈까 또 기다렸다가 눌리는 거 흔드는 거 봐주시면 돼요. 밑으로 저 빠지면 야 큰일 났다 계속 빠지나 보다. 천만의 말씀. 빠지면 리바운드 나와. 마디가 있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왜 1900이 아니냐, 증권사들이 전망 1880 쓰려면 기왕에 확 써버려요. 1880이 하단일 거라고 본다면 아싸리 더 밑에 딱 확 깔아버리시라고. 왜? 1931과 1902포인트가 이탈을 한다. 제가 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가정을 했을 때 그 자리를 한다면 지키는 자리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눌림목 매수 될 거고 쌍바닥이고 뭐 여기서 눌렸다가 반등 나가면 다중바닥이라고 할 거라고 아마.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이탈해주면 반등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붕괴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요한 시장 경고등 자리가 19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요. 연말까지는 제가 다 못 들어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11월 달 3마디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창이었습니다.